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이혼한 경험이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혼하고 한창 마음이 힘들 때 이곳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얻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연을 들어봤지만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한 걸 겪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저의 기막힌 사연을 이 익명의 공간을 빌어 털어놓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의 사연이 도움이나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저를 바보라고 하거나 혹은 못됐다며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알면서도 제 어두운 과거를 털어놓으려 용기를 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저마다 다르기 마련이니 제 선택에 대해 몰인정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저 자신의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른 이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니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일이네요. 이혼한 전 남편과는 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선이 들어온 건 아니었고 전 남편 사촌 누나가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몇 번 자기 사촌 동생을 소개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주변 직원들에게 계속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때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게 썩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같은 부서 사람들 부추김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선희 씨, 총무과 팀장님이 선희 씨를 그렇게나 마음에 들어 한다며? 그 집안 사촌동생 소개해주고 싶어 한다고 소문이 다 났더라. 마다하지 말고 한번 나가보지 그래? 내가 듣기로는 그 집안 되게 부자라고 하던데? 아이, 그래도 같은 직장 사람이 소개해주는 건 부담돼서요. 혹시 잘 안 되면 껄끄러워지니까요. 그럴 거 뭐 있어. 미혼 남녀 둘이 만나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만나봐. 그거 알아? 30 넘어가면 소개해준다는 사람도 주변에 없어진다? 부담 갖지 말라는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안 돼도 그만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보다 더 젠틀하고 다정한 성격의 남자에게 저 역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저에게 관심을 표시하는 그 사람 장단에 맞추다 보니 물 흐르듯 교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석 달도 안 된 시점에 그 사람이 먼저 결혼하자고 했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눈에 뭐가 씌어야 하는 거라고 하나요? 정말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저보다 3살 많고 듬직한 데다 넉넉한 집 아들인 사윗감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견례 프리패스상, 그게 우리 남편이었어요. 짧은 교제 기간이었음에도 저에겐 너무나 다정했고 의견 차이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승낙하고 나서 서로의 가족에 대해 얘기하며 안 건데 그 사람은 밑으로 4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족 얘기를 하면서 어쩐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렵사리 털어놓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동생에 대한 건 미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내 동생 말이야. 지금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아. 2년 전에 대장암 수술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아이까지 키우고 있거든. 작년부터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동생 아이도 우리 부모님이 돌봐주고 있어. 수술은 했지만 암이 4기인데다 뼈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우리 가족들은 매일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살고 있어. 결혼 서둘렀던 것도 동생이 나 장가가는 거 꼭 보고 싶다고 한 이유도 있어. 내가 미리 말하는 게 너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픈 동생이 있다는 말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여동생은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린 데다 암 수술하고 장루를 다는 바람에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속상하더라고요. 장루라는 게 인공 항문이다 보니 젊은 부부는 극복하기 힘들었겠다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아이까지 낳았는데 암 수술했다고 와이프를 내쳤다는 거 저로서는 좀 화가 나더군요.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그거 알아? 사람 죽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더라. 죽는 날짜라는 걸 정해놓는 건 아니니까 동생도 분명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야. 요즘 대장암이나 위암은 우리나라가 진짜 잘 고친다고 하더라. 동생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가족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자.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결혼 서두르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인사드리는 것도 서둘렀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느낀 건 아픈 여동생과 자주 다정한 목소리로 연락을 하거나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여동생을 무척이나 아끼는 걸로 보였고 간혹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시누이랑 갈등 있는 집안 보면 오빠를 새언니에게 빼앗겼다며 시샘하는 경우도 꽤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남편 말로는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잘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좋을 때 빨리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저와 연애하면서 저에 대해 많은 걸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다 기억하고 있었고 제 취향도 너무나 빨리 파악해서 맞춰주었어요. 조금 놀랐던 게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였는데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종류별로 가득 해놓으신 거예요. 아마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미리 말을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동이기도 했고 놀라기도 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 네 시누이랑 같이 한 거란다. 제 오빠 결혼할 사람 온다니까 너 좋아하는 거 손수 만들어주고 싶다면서 힘든데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했지 뭐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앳되고 말라 보이는 시누이가 옆에서 배시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이랬더니 언니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언니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왠지 그리 말하는 신우의 얼굴이 웃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신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요. 저는 주변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신우이가 직접 요리해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웠던 거고요. 맛있게 먹은 게 너무 고마워서 예비 며느리는 손님이라지만 설거지라도 하려고 일어났더니 시부모님과 신우이가 강력하게 말리더라고요. 어머 얘 그러지 마. 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예비시댁에 와서 설거지 한다니? 맛있게 먹은 거로 됐어. 그러지 말고 앉아서 과일이나 먹자. 그래요, 언니. 얼른 가서 엄마 아빠랑 계세요. 그러면서 언제 깎았는지 야무지게 깎은 과일 접시를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거실로 등 떠밀려 나와 예비 시부모님과 남편과 둘러앉아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신우이가 아주 아프다고 했는데 누워서 거동 못하는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병색이 완연하고 많이 마른 모습이었지만요.
예비 남편과 신우이 사이가 각별한 걸 질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조카는 이제 20개월이 좀 넘었다고 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외탁을 한 건지 신혼 남편은 못 봤지만 어쩐지 외삼촌인 예비신랑을 빼닮은 모습이라 인물도 훤하니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조카 아이가 남편을 어찌나 잘 따르고 좋아하는지 누가 보면 아빠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신우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이 돌보는 게 힘든 상황인데 온 가족이 전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네요. 가족들을 만나고 온 후 저는 결혼할 사람을 참 잘 골랐구나 생각했더랬습니다. 자상한 시부모님과 살갑고 착한 시누이, 거기다 다정한 남편까지 말입니다. 시누이가 병만 없었다면 누가 봐도 다복한 가정이었을 텐데 그 점은 안타깝긴 했습니다. 원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온 가족이 신우를 많이 배려하고 아끼는 거로 보였습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람치고는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고요. 한번 인사드리고 난 후 예비 시모는 저를 간혹 집으로 부르셔서 밥도 해주시고 몇 번 신우이 몸 상태 좋을 때는 백화점에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예비 시댁이 그렇게 불편하고 싫다는데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예비 시댁을 만난 건가 싶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번 만나면서 느낀 건 시가 전체가 성격이 비슷하더군요. 시아버지도 그 연세치고 곰살맞은 그런 성격이고요. 특히 남매가 서로 친밀하게 챙기는 게 있었어요. 일단 우리 집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 집안은 서로 사소한 걸로 연락을 엄청 자주 하더라고요.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정말 사소한 거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 싶은 것까지 공유하고요. 저는 외동이라 이 집안은 이렇구나 하고 처음엔 적응 안 됐지만 분위기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결혼을 급하게 준비했지만 시댁에서 집도 해주셨고 상견례 때는 양가 부모님 합의하에 예당과 예물을 아주 간소하게 해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소갈비 해놓으셨다고 부르시고는 다 먹고 집에 갈 때쯤 제 손에 뭐 하나를 쥐어주시는 겁니다. 예, 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로 우리 식구 되는 거네. 이거 내가 넣어주려고 하나 산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집에 가서 풀어보렴. 저는 남편과 커플링 외에는 예물은 따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가서 어머니가 주신 상자를 열어보니 세상에.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백화점 갔을 때 마음에 들어서 한번 시착해봤던 반지 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이거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제가 껴봤던 반지 세트잖아요. 이 비싼 걸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네 신우가 사주자고 한 거야. 네가 낀 거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어차피 뭐 하나 해주려고 한 거 네 마음에 드는 거로 해주자고 하길래 장만했다. 마음에 드니? 나중에 네 신우에게 전화 한 통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된다. 저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 가슴이 벌렁거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가씨한테 꼭 감사 인사할게요. 제가 착용해봤던 반지까지 신우이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급하게 하느라 마음에 드는 곳은 예약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신우가 아는 웨딩 플래너 친구를 동원해서 더 좋은 식장을 알아봐 주었고 예약까지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던 곳보다 더 좋은 조건에 훨씬 고급스러운 장소였고요. 혼수 마련할 때도 마음에 드는 좋은 거 장만하라며
편지지에 백화점 상품권을 가득 담아주던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라 형제자매 간의 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게 그런 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그렇게 교제 6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제가 훨씬 부족한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많은 배려를 받고 결혼했습니다. 남편 명의지만 대출 없이 아파트도 해주셨고, 제가 혼수 장만하는 비용 혹시 모자를까봐 따로 남편 통해서 돈 봉투도 챙겨주셨어요. 제가 예단을 거창하게 해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거 하나 바라신 거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하셨고요. 결혼할 때 회사에서 저 선보는 거 부추겼던 직원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다면서요. 그러면서 인생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능력이라나요? 친한 친구들은 30도 안 된 나이에 왜 그리 결혼을 서두르냐며 좀 더 상대에 대해 알아보고 결혼하라는 조언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혼하고 나니까 신혼 때는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흔히들 결혼하고 나면 시댁 식구나 남편이 돌변하기도 한다길래 혹시 그런 게 아닐까 걱정을 했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거 역시 기우였더라고요. 어머니를 비롯해 남편도 그렇고 시가 식구들은 어쩔 때는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혼 전과 똑같이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자주 오라는 말도 안 하셨어요. 결혼한 직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고 명절 당일에 식사만 하고 각자 편하게 지내는 집안이야. 자주 안 와도 되니까 네 신랑이랑 재미있게 살렴. 엄마는 그거면 됐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가씨가 몸도 많이 안 좋은데 얼굴 볼 수 있을 때 저도 자주 와야죠. 집에 병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우울하고 힘든 법이야. 굳이 너까지 마음 아프게 할 생각 없어. 대신 네 남편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렴. 저는 아픈 시누이와 어린 시조카 생각해서 자주 오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꼭 와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만 부르시겠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에도 제가 시댁에 그리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 말씀대로 아픈 동생과 조카를 챙기려고 평일에 한두 번씩은 꼭 시댁에 들렀다가 퇴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때 시누이가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미 항암이 필요 없는 단계라고 했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더군요. 시누이 역시 집에서 최대한 있고 싶어 했는데 통증 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스피스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거 참 무서운 게 어느 때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게 하는 거더라고요. 시누이가 호스피스로 옮긴 다음부터 남편은 시부모님과 번갈아 신우병간에 매달렸습니다.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시누이를 자주 보러 병원에 갔고요. 시부모님은 엄마 없이 혼자 남게 될 외손주를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바람이셨습니다. 시누이는 죽기 한 달 전 무렵부터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통증 줄여주는 것밖에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과의 이별을 담담히 준비하더군요. 어느 날은 마침 제가 시누이를 보러 갔을 때 컨디션이 조금 좋아 보였어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시누이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꼭 부탁할 게 있어요. 들어주기 힘든 부탁인 거 알지만 제가 언니 말고는 이런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저는 젊은 나이에 삶을 내려놔야 하는 아가씨의 처지가 너무나 안쓰러워 뭐든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면 뭐든 들어줄 테니까 개의치 말고 얘기해보세요. 못 들어줄 부탁이 어디 있겠어요. 언니, 저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혼자 남을 제 아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훈이 잘 돌봐줄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고작 3살이라 나중에 크면 엄마 얼굴 기억도 못할 텐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만 차라리 아이가 기억 못할 때 죽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신우이는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언니, 이런 부탁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언니한테 말하고 나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혹시 나 죽고 나면 언니가 우리 시훈이 엄마로서 키워줄 수 있나요? 언니가 그것만 약속해주면 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할게요, 언니. 지금 확답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쌍한 우리 시훈이 봐서 조금만 고민해주세요. 저에게 자기 아들을 맡아달라며 부탁하는 신우를 보며 차마 바로 확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고 저는 조카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죽는 사람 앞에서 그깟 소원 하나 못 들어주랴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까지 놔두고 가야 하는 신우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산 사람들이 몫이라 생각하고 일단 신우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걱정 말아요. 내가 우리 남편이랑 시훈이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요. 시훈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저의 대답을 듣고 난 신우이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난 언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시훈이한테도 좋은 엄마 돼줄 것 같았거든요. 신우이는 마치 예전부터 저를 본인 아들의 엄마가 돼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연신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일단 남편에게는 신우이와의 대화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우이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 한 달도 못 채우고 신우이는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신우이의 임종을 제가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도중에 남편에게 신우가 세상 떠났다는 연락받고서야 알았어요. 시부모님도 슬퍼하셨지만 오랜 투병 때문에 두 분도 지치신 건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간 사람은 간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동안 우리 동원이가 애를 참 많이 썼어. 우리는 할 만큼 다 하고 보내줬으니 미련은 없다. 그나저나 우리 시훈이가 불쌍해서 어쩐다. 엄마 없는 것도 모르는데
저걸 안쓰러워 어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딸이 죽었으니 분명 슬프셨을 겁니다만 어째 제 눈에는 시부모님보다 남편이 더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시누이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내내 울었어요. 조카 시훈이를 안고 너무 울어서 저도 말을 못 걸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은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에게만 연락해서 조촐하게 치렀는데요. 이상한 건 신우도 아프기 전에는 분명 친구나 지인들이 있었을 텐데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입관하고 발인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쉬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동생 영정 앞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먼저 가셨고 저는 남편 옷가지를 챙겨오려고 잠시 자리를 비우려는 참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도 끊이지 않고 계속 오긴 하더군요. 그러니 남편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창 손님들 대접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보이길래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저는 일단 집으로 가기 전 화장실에 먼저 들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기 전 들린 화장실 안에서 저는 제 인생 통틀어 가장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이 저인 줄 모르고 아마 우리 시누이 빈소를 찾은 조문객 여자 2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듣게 된 대화 내용이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 한 명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참 젊은 나이에 안 됐어. 결혼식에 가서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쩜 이리 허망하게 갈 수가 있나? 애도 아직 어리던데 엄마가 어찌 눈을 감았을까? 근데 죽은 그 집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어째 보이지가 않아? 아이고, 그 집 며느리 부모 둘 다 일찍 돌아가셨대. 형제자매도 없으니 올 사람이 있겠어? 혈혈단신 혼자라잖아.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아들이 우겨서 결혼한 거 몰라? 에휴, 언니도 참. 며느리 들일 때 그리 반대하는 거 후회가 되는지 죽을 때 다 돼서는 잘해줬대잖아. 분명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를 들일 때 반대를 했다는 말을 하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나를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다음 들은 말 때문에 저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을 날 받아놓은 며느리 이혼시키고 기어이 아들을 재혼시키는 건 무슨 경우래. 게다가 내보내지도 않고 그 집에서 며느리인 거 숨겨가면서 병시중 다 했다며? 아우 말 조심해. 이혼을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그 집 며느리가 애 때문에 이혼해달라고 사장사장했대잖아. 남편이 빨리 이혼해야 애도 새엄마 생긴다고 며느리가 원한 거래.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는 여동생이라고 속였다더라.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 진짜 입 조심해야 해. 어머 세상에나. 어쩜 그리 망측한 일이 다 있어. 그래서 아들 재혼하는데 우리는 부르지도 않았구만. 그럼 대체 새로 시집온 며느리는 뭐가 되는 거야? 모르지 뭐. 아마 지금도 새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는 없지. 전처랑 후처가 같은 집안에 있는 꼴이었잖아. 대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래? 아니 지금 와이프는 대체 무슨 죄래? 그 집 며느리가 애한테 엄마 만들어주고 세상 떠나고 싶다 그랬다지 뭐야. 아이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대. 이혼하자마자 주변 연락 싹 끊고 계속 아들 손자리만 알아봤다 그러더라. 암튼 이건 우리만 알고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말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 어쨌든 차기에 맡아줄 사람 정하고 떠나겠다는 소원은 이뤘네. 2사람이 화장실에서 나가버린 뒤에도 저는 차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2사람의 대화에 의하면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남편이 재혼이었고 제가 시누이로 알고 있던 사람은 남편의 전처였다는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완전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속인 거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남편이 전처와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기 위해 선을 계속 보러 다녔고 그중에 저를 골라 결혼을 했다는 거였죠. 전처는 시누이 행세를 하며 사실상 시댁에서 자기 애와 같이 산 거고요.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자기 아이에게 잘해줄 새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라니. 그 희생양이 왜 하필이면 저였을까요? 화가 나기보다는 모든 게 꿈이 아닐까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시누이, 아니 남편의 전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 따질 수도 없었고요. 저는 집에 가려는 발길을 돌려 다시 남편이 있는 빈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상태로 집에 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저는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역시 제가 시누이라고 알고 있었던 전처의 영정 앞에서 슬픈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것들이 이해가 가더군요. 시누이가 죽고 나서도 슬프다기보다는 홀가분해 보였던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에게 애틋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말입니다. 남편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왜 아직 집에 안 갔냐며 묻더라고요. 그 태어난 모습을 보자니 그제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지만 당신은 살아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말해봐. 당신 언제까지 나 속이고 살려고 했어? 시윤이 말이야. 당신 조카 아니고 당신 아들 맞지? 그렇게 애 키워줄 엄마가 필요했니? 제가 쏘아붙이자 텅 빈 빈소에 혼자 있던 남편은 주위에 혹시 누가 들을까봐 두리번거리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왜? 내가 어찌 알았는지 궁금해? 참나, 어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어? 당신 가족의 전부 짜고 초혼인 것처럼 나 속인 거잖아.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입을 떼더군요. 어찌 알았는지 묻지도 않고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니 늘 이런 일이 생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아니라는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처음 한 말은 미안하다는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는 정말 몹쓸 짓을 했어. 하지만 당신을 대한 마음은 진심이야. 지금 와서 이런 말하는 거 우습겠지만 그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뭐? 진심이라고? 당신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니? 이건 엄연한 범죄야. 진심이었다는 말로 당신이 한 짓 포장하지 마. 나는 아가씨가... 아니, 당신 전처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자기 애 돌봐줄 사람이니 잘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어찌 보면 당신 전처가 제일 나빠. 어떻게 다른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굳이 변명을 하자면 쉬운 엄마가 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엄마니까 도저히 애를 혼자 두고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 혹시 내가 엄한 여자랑 재혼해서 애 구박하면 어쩌냐고 매일 울던 사람이야. 뉴스에서 애 학대하는 것만 봐도 울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어쩌겠어. 미안해. 그렇지만 이제 쉬운 엄마는 죽고 없잖아.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준다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울면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하지만 저는 용서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었던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전초와 지냈던 시간들이 끔찍하게 여겨졌습니다. 당신네 식구들 정말 소름 끼쳐. 당신 애는 호적에 올려놨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나 속일 작정이었는데? 당신이 시간 지나서 내 아이 낳으면 죽은 애엄마 마음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끝까지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 여보. 제발 내 말 믿어줘. 우리 부모님이랑 내 전처 전부 당신한테 잘해줬던 거 알잖아.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잘해준 거 거짓으로 느꼈어? 그것만은 진심이었어. 쉬운 엄마는 내가 선본 여자 중에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랬어.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본 거지. 분명 좋은 엄마가 돼줄 거라고 웃었던 사람이라고. 당신 죽은 쉬운 엄마 입장을 생각해봐. 애 아빠가 재혼한 여자 보는 심정이 어떻겠어? 제발 그 마음 좀 이해해줘. 당신이 잘못한 게 뭔 줄 알아? 아무리 죽을 사람 소원이라지만 당신 와이프가 정말로 당신 재혼하는 걸 바랐을까?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거 보고 처참했을 당신 전처 마음 정말 모르겠니? 당신은 전처 소원을 들어줄 게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줘야 했어. 다 필요 없어. 난 이 결혼 무를 거야.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당신을 참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장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고 당신 부모님한테도 따질 거야. 저는 붙잡는 남편 놈을 뿌리치고 장례식장을 도망쳐 나와 신혼집이 아닌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 착한 시누이가 죽은 거 안타까워하시며 조문까지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부모님께 이런 막장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려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모든 걸 다 안 지금 우리 부모님도 진실을 아셔야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부모님이 보인 반응은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알아 누워버리셨고 아빠는 남편놈에게 전화해서 고래고래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 전처 장례고 뭐고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지만 전부 거부하고 받지 않았어요. 들어봤자 뻔하죠. 자기 아들 용서해달라는 말 할 거 뻔한데 들어서 뭐 하겠나요? 신혼집에서 짐을 용달로 빼내고 친정에 와서 며칠 머물며 고민을 했어요. 남편 놈은 장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친정집으로 달려와서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남편을 만나주지도 않으셨고 아빠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혼시키겠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자네는 오늘부로 우리 식구가 아니네. 내 딸한테 몹쓸 짓한 범죄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야.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서 끌고 가고 싶은 거 참고 있는 줄이나 알게. 내 딸은 그 집안에 둘 수 없으니 그리 알고 당장 돌아가.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부디 용서해 주세요.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계속 오는 걸 계속 피할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도 남편과 한통속이나 다름없다 생각하면 분했어요. 이제는 정리할 거라는 말을 확실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저와 통화하면서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계속 사과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끊고 마음이 참 복잡했네요. 처음에는 그 집안 식구들 전부 감옥에 쳐넣고 싶을 만큼 감정이 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냉정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정말 다정했던 남편이었고 이상적인 남자를 만났다며 주변에서 그리도 부러워했건만 모든 게 가짜였다니요. 저에게 모든 걸 베풀어줬던 시모를 떠올리면 한없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문득 남편놈 아이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는 어린아기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 보고는 정신줄을 놨다고 생각하셨는지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소송 준비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알아보시고 와서 말씀하시길 남편에게 친자가 있다는 거 말 안 한 건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남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몇 장의 힘이 참 무거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깟 종이 몇 장으로 부부가 남남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허무했어요. 사실 제가 마음이 유독 복잡했던 건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당연히 헤어지는 걸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길도 고민하긴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이런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익명의 공간에 말해보는 건데요. 아이를 키우고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남편 집안 식구들이 욕먹을 상황인 건 분명한데 남편 전처가 저에게 아이를 부탁한다고 말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심지어 꿈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저를 속인 거 생각하면 분하지만 그때 제게 아이를 부탁하던 남편 전처는 분명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에게 잘해주며 자기 남편이었던 사람과 결혼하는 저를 지켜보는 그 여자 마음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죽은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건지 저도 이런 감정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저더러 바보 같다 하실 수 있는 거 압니다. 그 집 핏줄인 손주를 위해서 집안 식구 모두가 저를 속였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저를 다정하게 대해줬던 시부모님과 남편은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신다는 듯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너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엄마도 애는 무슨 죄랴 싶다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너는 그 집안에 희생당한 거야. 속아 넘어간 거라고. 자기 핏줄 지키려고 남의 집 귀한 자식 희생양으로 삼은 못된 집안인 거다. 행여 네 남편이랑 살겠다는 고민 같은 거 하지도 말어. 엄마, 나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사람한테 이렇게 속을 수도 있구나 해서 한동안 허무했을 뿐이야. 걱정 마. 그 인간이랑 헤어질 거고 다 정리할 거야. 제가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는 사이 부모님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혼인 취소를 위해 소송도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임에도 어리 빠져 있는 딸을 위해 애써주신 거죠. 나중에는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이 힘드실 것 같아 저도 단단히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 덕에 고소건과 소송은 원만하게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남편 쪽에서 고소건은 합의해 줄 수 없겠냐고 연락 왔지만 거절했어요. 재산상 나눌 것도 없었고 저는 제가 결혼하면서 들인 돈 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시간은 어쨌든 흐르더군요. 당연히 결과는 저의 승소였고요. 손해배상 청구한 건 도중에 그 집안에서 돈을 돌려주길래 취하했습니다. 모든 걸 마무리하고 나니까 힘들었던 마음도 이제는 괜찮아진 지 오래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고도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소송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친정부모와 줄곧 같이 살고 있어요. 전 남편 소식은 그 후로 아직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직하는 바람에 전 남편과 선자리 주선했던 그 집 사촌 누나와 마주칠 일도 없었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예전에 가졌던 전 남편 아이에 대한 동정이나 전처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런 제가 못됐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때 헤어지는 거 선택하지 않고 살았다면 남의 아이를 키우며 과연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못했고요.
그냥 이기적이라 해도 제 행복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바라건대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기막힌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